진실추적자 사건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저희가 이 사건 상황실에서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바로 이 주차장 빌런 말이죠. 자, 차량 한 대로 주차장 자리 4칸을 차지해 이른바 바둑주차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던 분입니다. 자, 이 사진은 그제 처음 공개가 됐는데요. 논란이 있고서 이 최초 제보자가 어제 다시 2탄을 올렸습니다. 자, 다행히 보시다시피 4칸은 아닙니다만 보시다시피 역시 2칸을 좌우 양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칸 주차가 실수가 아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이 정도 논란이 됐으면 눈치챘을 법도 한데 자, 차가 그렇게 소중하면 집에 갖고 그냥 들어가시는 건 어떨까 한번 권해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사귄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고 황예진 씨. 이 폭행 상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37분 분량의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자, 전 벨기에 대사 부인의 갑질 기억이 아직 선명한데요. 이번엔 네덜란드 영사입니다. 주차 시비 끝에 차로 한국인을 치였다는 거죠. 어차피 면책 특권이 있다라고도 했다는 겁니다. 자, 전 여자친구 집에 맨발로 들어가 불을 지른 남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그는 다한증 때문이었다 이런 변명을 했다는군요. 자, 요즘 이것저것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대출금하며 식재료비하며 기름값하며 정말 짜증나시죠? 하지만 사건 반장은 말이죠. TV와 핸드폰만 있으면 공짜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백민경 기자, 백성문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이죠. 오윤성 교수님이 개인적인 좀 일정이 있으셔서 우리 김은배 팀장님이 정말 공사가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셨는데 자, 지금 저희가 이 보통 방송국은 말이죠. 이 방송 장비들이 워낙 열을 많이 내가지고 예, 겨울에도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백 변호사님 지금 여기 서늘하죠? 아까 저한테 여기 어떠냐고 물어보셔서 저 추운데요. 그랬더니 이상하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니까요. 자, 자랑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요. 보시다시피 혼자 저렇게 반팔을 입고 계시는데 약간 근육 같은 게 몸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벗으려 하더라도 저 살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 김은비 팀장님 정도는 뭐 해도 되죠. 저는 이제 우리 젊은 사람이라서 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옷을 입게 되면은 더우니까 제가 열이 많은 있습니다. 체질이시군요. 네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아직 11월이니까 12월, 1월에도 저렇게 나오시는지 계속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러면은 오늘 사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실탄 4발입니다. 자, 대낮에 흉기를 들고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린 중국인이 실탄을 맞은 사건 제가 어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자,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양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일 오후 4시니까 한참 대낮일 때인데 주택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흉기를 든 남성이 누군가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도착을 해보니까 한국인 지인 2명을 흉기를 가지고 겁박하고 있는 중국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이 너무 흥분을 하다 보니까 경찰이 이제 직접 진압을 하기 시작했고 이 제압 과정이 굉장히 위험하게 보였습니다. 이 경찰 8명이 와서 말리는데도 개의치 않았고 3단봉을 내리쳐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테이저건을 꺼내 쏘고 그다음에 공포탄을 쏘고 결국 실탄 4발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당시 긴박했던 현장 지금 잠깐 나가고 있는데요. 영상 음성과 함께 들어보시죠. 해적원도 안 통하네. 무서운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김은배 팀장님이 정말 옛날 생각이 좀 나시는지 좀 만감이 교차한 표정을
지어 보여주셨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의자를 건거할 때 출동하게 되면 피의자들이 난동 부리지 않습니까? 이 중국인 남성 같은 경우 양손에 흉기를 들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3단봉이라고 있습니다. 쇠로 만든 거. 예. 그걸로 제압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급자는 권총을 차고 있고 38 리볼버예요. 그다음에 하급자는 주로 테이저건 아시죠? 예. 테이저건을 쏘게 되면 침이 날아가서 전기 충격으로 쓰러지게 하는데 그 먼저 테이저건을 쏜 것 같아요. 총을 쏘질 않고 그랬는데 테이저 건은 실제로 침이 있기 때문에 옷이 두꺼우면 뚫리질 않아요. 이게 안 통한 거예요. 그런데 그 흉기 난동자가 그 흉기 난동 벌이게 되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인질 잡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 위협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죠. 총을 쏘는데 예. 38 리볼버가 구멍이 6개가 있습니다. 예. 첫 번 구멍은 비어 있어요. 아. 두 번째가 공포탄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부터 실탄이 들어있는데 그럼 네 발 남은 거죠. 예. 근데 이제 네 발을 쏠 때 어디를 써야 되냐면은 우리가 권총 연습할 때 주로 허벅지를 쏘거든요. 허벅지 다리를 쏘야 되는데 원칙은 그렇게 해야만 연습도 하고 그렇게 점수를 많이 주는데 당황하게 되면은 그럼요. 또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허벅지를 뭐 우리 그 경찰관이 서부의 겉면도 아니고 쏘긴 쐈는데 뭐 생명은 지장 없지만 아무튼 발에도 맞히고 또 몸에 맞은 것 같아요. 저렇게 제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조금 아쉬운 거는 좀 그 양손에 칼 떴다 하더라도 형사들이 그 3단봉이라든지 다른 걸 해서 잡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오죽했으면 총을 쐈겠냐. 저도 이해를 하는 바입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팀장님은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저것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뭐 마동석 씨가 이 칼 들고 있는 사람 뭐 뺨을 때려쳐서 기절시키는 이건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잖아요, 박 변호사님. 그렇죠. 예? 일단 뭐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지 그 때문에 사실은 바로 죽이거나 바로 바로 무기를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우리 영상을 봤다시피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 됐습니다. 경찰관 여러 명이 있어도 아예 거기에 대해서 뭐 위축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 흉기를 계속적으로 휘두르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일단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피해자든 뭐 지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뭐 일용직으로 하면서 같이 알게 된 건 맞지만 왜 우리한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일단 아무런 감정적인 문제가 동기가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좀 치료 다음에 경찰 수사를 해서 좀 밝혀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사건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던 시민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진짜 정말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칼을 들고 막 경찰분들은 쫓아다니시고 그분은 계속 뛰어다니시니까 범인이 이제 겁을 안 먹고 계속 경찰분을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교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 문제가 된 거는 굳이 문제를 좀 찾자면 사건 현장 주변에 뭐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들 또 어린이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상황이 훨씬 더 긴박했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저 시간대가 오후 4시 대 정도고 저 보시면 저 경찰과 저 피의자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한두 명 좀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주변 사람들한테도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공격을 하고 난동을 피우다가 혹시 지나가는 행인이라도 인지라도 삼게 되면 정말 더 큰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김은배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 이제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실탄을 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처음엔 테이저건, 그 다음에 공포탄,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실탄을 발사하는 건데 그 과정은 현재 잘 지킨 걸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벅지가 아니라 복부에 총을 한 대 맞았기 때문에 총기를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는 한 번 정도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다시 한번 여쭐게요. 네. 팀장님이 만약에 저 현장에서 저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진압을 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폭력배하고도 이제 격투했지만은 실제로 다른 3단문 같은 걸로 하체 누르면 가능한데 저 나간 파출소 직원들이나 지구대 직원들이 사실은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총을 제대로 밑으로 쐈는데 그 변호사님 말대로 폭 맞은 건 안 됐지만 근데 어떻든 총을 쏘서 건건을 했습니다. 하지만 총 쏜 내용에 대해서는 청문감사관에 조사를 합니다. 그때 상황에 왜 총을 쐈느냐,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 쏜 직원들은 일단은 범인을 공개했지만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청문감사 조사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과잉으로 했다 그러면은
징계를 먹을 것이고 정당하게 했다 그러면은 징계를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차후 두고 봐야 되죠. 아마 양평서에서는 지금 그 쏜 사람들을 대해서 아마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요. 정말 잘했다. 이렇게 퍼펙트하게 이 호평 일색일 수가 없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아니 세상에 눈앞에서 칼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면 3단봉 길어봤자 한 50cm 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영화에서는 그렇지만 그 현장에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 상황에서 총기 사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상황 자체가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 아마 많은 분들도 동의하실 텐데 굉장히 긴박한 상황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다만 앞으로 이제 이 사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총기를 맞은 상황에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도대체 왜 그랬는지부터 확인을 해야죠. 아까 박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대체 왜 저기에 흉기를 들고 와서 난동을 피웠던 것인지 예. 그 동기부터 하나하나 이제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는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중국인 남성 그 총을 맞고요. 닥터 헬기까지 띄워가지고 응급실로 이송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진짜 이런 과잉 진압 논란 이런 게 막 나오니까 그 뭐 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우리 경찰들 총을 쏘라고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던져서 맞추라고 들고 다닌다고 말이죠. 그런 말도 있었죠. 예.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되면 정말 괜히 또 막 이렇게 과잉 진압을 했다가 청문 감사관실 불려가서 조사받고 또 잘못되면 징계받고 이럴 바에는 그냥 아예 맞고 말자. 솔직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풍토가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저 사건을만 본다고 한다면 그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경포탕도 쏘고 쐈기 때문에 매멸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중국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청문회에서는 조사를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징계 절차는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주한 네덜란드 영사 가족이 주차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한국인 남성을 차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30대 양부모가 뇌출혈 증세를 보인 입양아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인물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 또 혈압 오릅니다. 나는 어차피 면책 특권. 네, 지난 1일 용산구 한 호텔 앞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호텔 앞에서 주차 시비가 붙었습니다. 한쪽에서 항의를 하면서 차에서 내렸는데 차에서 내리지 않은 남성이 이 내린 쪽 남성을 그대로 차로 밀고 쳤다는 겁니다. 이 운전자가 한국에 주재하는 네덜란드 외교관의 가족인 걸로 나타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차 시비 도중에 한국인 남성이 항의를 하니까 이 네덜란드 외교관 가족이 뭐 손가락 욕도 그렇죠. 했다고 하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차량으로 확 밀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차량이 정상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운송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차량은 엄청난 속도일 수 있고요. 엄청난 무게가 있습니다. 그럼요. 위험한 흉기나 물건이 될 수가 있죠. 그것을 이용해서 쳤다라고 합니다. 시비가 붙으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자신은 영사다. 영사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면책 특권이 있다. 외교관 면책 특권을 언급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손가락 욕을 했다고 해요. 손가락 욕도 모욕죄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 진짜 하필이면 지금 네덜란드, 벨기에랑 네덜란드가 또 바로 붙어 있고 또 그 라이벌 되게 가까운 나라예요 또. 베네룩스 아닙니까? 라이벌 베네룩스. 그런데 일단은 현재 이 한국인 남성의 주장이기 때문에 진실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지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 지난 4월에도 한번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공개했었잖아요.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 가서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우리 영상까지 다 보고 했었는데요. 옷가게 직원을 폭행을 하고 면책 특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또 한번 논란이 심하게 됐었는데 그 당시 이제 입건을 했죠. 종업을 폭행해서 입건을 했지만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면책 특권으로 인해서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된 바 있었습니다. 자, 현재까지
아직까지 조사된 경찰 뭐 이렇게 조사 내용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일단 근데 양측이 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은 그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는데 이 네덜란드 영사 가족이 차로 충격을 하는 장면은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목격자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 네덜란드 영사 가족은 그대로 차 안에 있었고 오히려 이 피해자의 가족이 비켜주지 않고 큰 소리를 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네덜란드 지금 이거 영사 가족 측 입장이 뭐 확인된 게 있습니까, 팀장님? 아직 그 네덜란드 그 가족 영사 가족이 사실 여기에 비엔나 협약에 의해 가지고 외교관하고 가족은 면책 특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면책 특권을 주장했다고 하지만 그 네덜란드 영사관이 영어로 말했는지 한국어를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도 했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네덜란드에서 이 면책 특권을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포기하면, 그렇죠. 예,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 안 하게 되면은 조사를 해 본들 처벌을 못 하니까 그 실익이 없는 거죠. 예. 따라서 처벌하려고 그러면은 네덜란드 영사관 측에 연락을 해서 면책 특권을 포기하라고 할 수는 있죠.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뭐 대사관 측에서도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이 면책 특권 포기도 가능하고요. 대사관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뭐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만약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한국인 피해자의 얘기를 믿고 싶지만 좀 더 정확한 경찰 수사 뭐 아직까지 확인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수사 중이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진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또 면책 특권. 그렇죠. 이걸 왜 면책 특권을 주냐면 외교 관계에 의한 빈 협약, 비엔나 협약에서 지금 했던 거고요. 우리나라도 1970년 이후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우리 외교관들도 거기 가서 외국 나가면. 예, 혜택을 받습니다. 특권이죠. 왜냐하면 그 관할국의 민형사 재판권을 면제받는 거거든요. 다만 또 뭐 추방도 가능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벨기에 그 사건도 있었지만 네. 또 음주 사건도 있었어요. 광주 맞습니다. 지역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은 과연 외교관이라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지는 의문이에요. 음주운전하는 게 그게 뭐 국가 외교관으로서 뭔가 보호받아야 될 있는 부분인지는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무슨 외교 특권을 저렇게 다 해줘야 되느냐. 그런 어떤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계속 아무튼 뭐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인물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자, 뇌출혈 알면서 방치입니다. 백 기자 설명해 주시죠. 예, 어제는 또 갓난아이를 방치하고 미역국은 챙겨 먹었던 그 산모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네, 이번엔 뇌출혈 증세를 보인 3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30대 부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부는 2019년 4월 음식도 잘 먹지 못하고 또 39도에서 40도에 달하는 아주 높은 열, 또 발작을 하고 있는 이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졸피뎀, 수면제죠. 이걸 먹이고 원래 예정대로 가족여행을 떠납니다. 아이의 의식이 저하돼 있자 호텔에 두고 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돌아와서 아이가 무호흡 상태인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는데 아이는 경막 및 출혈, 뇌멍, 뇌 부종,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3살짜리 입양아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아이한테 가족여행을 가는 그 와중에 계속 뭐 칭얼대고 막 고열이고 막 이러니까 졸피뎀, 수면제를 3살짜리 아이한테 먹였다는 겁니다. 백 변호사님, 저는 말이죠. 저도 좀 이 불면증이 좀 되게 심해서 저도 처방을 받아서 이 졸피뎀을 가끔 복용을 했었는데 정말 이거 하나를 쪼개가지고 막 최대한 약에 의지하지 않으려고. 자, 그런데 3살짜리한테.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가 아파서 칭얼거리는 걸 보기 싫었나 보죠. 그러니까 전 거기서부터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가족여행은 가야겠고 애가 칭얼거린다고 아이에게 지금 말씀하셨던 졸피뎀을 먹이고 차 뒷좌석에 이제 아이를 태우고 여행을 갑니다. 가서 이제 오후 한 4시 한 40분쯤에 숙소에 도착해서 그냥 여전히 의식이 별로 없는 아이를 그냥 숙소에 두고 방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밤 한 8시 반 정도, 그러니까 숙소에 와서도 4시간이나 지나서 아이가 이제 무호흡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그제서야 119에 신고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2시간 만에 숨진 그런 사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저는 말이죠. 백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3살짜리 아이한테 졸피뎀을 복용하게 했다는 그 하나만으로는 이건 그냥 끝이라고 봐요, 저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졸피뎀을 복용하게 하는 부모가 없죠.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양육을 함에 있어서 이 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아마 크지 않을까. 졸피뎀 정도를 할 정도라면. 그래서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숨진 아이의 얼굴에는 멍자국, 출혈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았을까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특히나 이 졸피뎀, 이 뇌출혈 증세가 있었던 이 아이는 발달 장애까지 있는 아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숨진 아이 조사를 해봤더니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서 자기 자녀들 둘이 있는데 2 아이를 또 입양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 중에 하나는 이 3살짜리 아이, 숨진 아이고, 다른 입양아도 학대한 정황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2018년에 숨진 셋의 그 입양아인 숨진 애 빼놓고요. 또 다른 3살 먹은 입양을 했는데 그 애하고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을 안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손으로 또 얼굴을 때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30대 이 양두들은 아니 자기들이 못 키울 것 같으면 입양을 안 해야 되는데 둘이나 입양을 했어요. 예. 하나는 사망했고 예. 하나는 학대를 했어요. 주로 이제 양모가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양부는 말려야 되는데 오히려 방임도 하고 동정하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왜 아이를 입양할까? 도저히 이해 안 가요. 다른 목적이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학대하면서까지도 입양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인데 말이죠. 팀장님은 어떻게?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같은 거, 그리고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어떤 이미 자기들 아이 둘이 있는데 왜 또 입양아이를 그것도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를, 저는 이게 또 뭐 입양 가족에 대한 뭐 괜한 오해를 또 심어드릴까 봐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특히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뭔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경제적인 어떤 그런 목적 같은 게 있지 않았느냐라고 좀 얘기를 하세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입양하게 되면 입양에 대한 그 돈이 나옵니다. 정부 지원이 나오고 또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금 4식구 아닙니까 아이가?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의 아파트 같은 게 틀림없이 혜택이 있어요.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키울 능력이 안 되고 키울 생각도 없지만은 경제적이라든지 다른 혜택 때문에 했다고 보는 거 맞고 또 그렇다 한다면 실제로 자기들이 낳은 그 2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2 자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학대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경찰에서는 이 사망한 아이뿐만 아니고 또 학대당한 이외에 입양아 외에도 친자녀에 대해서도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백 기자, 어쨌든 재판은 넘겨졌어요.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네, 이 부부 혐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그 수면제를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먹인 사실이 없고 위독한 상태인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리발을 내미네요. 그렇죠. 아동학대 치사죄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학대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 수면제 같은 것도 먹인 사실이 없고 뭐 위독한지 뭐 뇌출혈 이런 걸 몰랐다라는 것으로 이제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재판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뇌출혈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했던 것을 봤을 때는 일단 아이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또 수면제도 먹인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응급처치가 지금 필요하다고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위중한데도 28시간 이상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졸피뎀 먹어서 방임을 했다. 이 방임에 의해서 사망하게 됐기 때문에 양부는 징역 3년, 또 양모는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위독한 상태인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방금 1심 재판부 이 판결문을 보셨겠지만 인터넷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뭐 뇌출혈을 검색했는지 어땠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아이의 상태가 뇌출혈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걸 검색 내용을 보니 알고 있더라. 자, 백 변호사님. 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화가 나시는 것이 징역 이 양모
가장 주도적이었던 이 양모의 형량이 징역 5년이다. 이게 도대체 어른의 목숨과 아이의 목숨이 똑같이 인간의 목숨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일단 검찰에서는 이제 아이를 때려서 폭행을 해서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기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온몸에 곳곳에 이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유죄로 인정됐다면 지금의 형량이 최소 2배 이상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무죄 판단이 나온 거고 이번 사건만 놓고 보면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는 아이에게 뇌출혈이 생겼고 뇌출혈이 생긴 아이를 뭐 거기다 폭행이나 협박 같은 게 없이 방임하고 놔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적극적인 행동에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형량이 좀 낮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상처가 있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검찰은 이제 적극적인 폭행을 통해서 학대해서 아이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재판부에서는 이 아이가 뭐 평소 침대 등에서 자주 뛰어내렸다. 그렇다면 그런 곳에서 생긴 그런 과정에 생겼을 상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학대를 통해서 난 상처라는 걸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부분을 무죄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징역이 저렇게 이제 대부분의 지금 뭐 누리꾼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좀 터무니없게 낮게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변호사님 설명을 듣고 나서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잘 납득을 못하고 계시네요. 자, 팀장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 지금 입양한 아이 둘, 하나는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그렇죠. 네. 나머지 친자식 둘. 세 명이죠. 네. 예. 그 어떻게 남은 아이들 셋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임시로 보호조치는 가능합니다. 입양기관이든지 아니면 이제 친인척 할 수는 있는데 이 양부모가 교도소에 가 있는 동안에는 가능해요. 근데 퇴소했을 경우에 다시 이제 자기 가정을 요청하게 되면 돌려보냅니다. 이게 이제 맹점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 선택해서 보호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아니면은 확실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유산을 받지 못한 딸들이 민법상 유류분이 있음을 주장하며 각자의 몫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판결을 알아봅니다. 자, 오늘 법 시작합니다. 자, 재산을 받지 못한 딸들이 진짜 이 소송을 제기했네요. 네, 2016년 97세로 한 남성이 사망합니다. 이 남성은 딸 4세, 아들 3을 두고 있었는데 생전에 증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딸 4명은 쏙 빼놓고 아들과 그 아들들, 손자들이죠. 그들에게만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이 장남이 67억 원, 그 아들 둘에게 각각 3억, 1억씩 줍니다. 또 셋째 아들에게 8억, 그 아들, 손자에게 1억을 줍니다. 이래서 재산을 받지 못한 딸들이 유류분이라도 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래도 소송합니다. 저도 제가 저 따님들이라도 저라도 소송할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싸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유류분은 뭐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죠. 이거는 좀... 예. 1심 판결문 기준으로 좀 봤을 때 이 장남의 상속 재산은 67억 원 정도가 되고요. 뭐 상속 그리고 또 공동 상속인 간에는 시기를 보지 않고 다 이게 상속 유류분 재산, 상속 재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아들도 있는데 차남도 뭐 1억 이상, 또 그 차남의 아들 손자도 돈을 좀 받아가고요. 삼남은 8억 정도를 받아가서 결국 이 아들들한테 손자 포함 아들들한테 약 84억 원 정도를 준 것으로 딸들은 10원도 안 주고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팀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따님을 키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물론 워낙 이제 고인이 옛날 분이시니까 뭐 그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좀 요즘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거? 요즘은 상상하기 힘들죠. 똑같이 1대1 같지만 제 생각에는 저한테 잘하는 아들이나 딸한테 많이 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나에게 잘한 애한테 자신한테. 그렇죠. 근데 이때는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따님 잘하시나요? 딸도 잘하고 아들도 잘하는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물려주실 게 좀 있나 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는 둘이 62년도라고 한다면 제 선배들 보면은
거의 장남한테 상속을 했어요. 예. 딸들이 포기해서 쓰고 또 이게 상속이 아니고 증여했다면서요. 미리미리 장남한테 넘겨주거든요. 그걸 그 당시에 넘어갔는데 지금 용인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님 1977년도경에 유리분 제도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이니까 그 상속자 맘대로 이렇게 했던 거죠. 지금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돈 가진 아버님 맘대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그러면은 1심, 2심 재판부 판단 네. 좀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컴팩트하게. 뭐 유류분 같은 경우는 원래 받아야 될 재산의 절반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직계 비속이라면요. 지금 토탈 7명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7분의 1씩 받아가야 되는데 그중에 자신의 몫은 14분의 1이 됩니다. 50%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심, 2심 재판부 공이 유류분을 인정해 줘야 되고 14분의 1, 그러니까 딸 4명한테 14분의 1을 그 제일 많이 받아간 부친 그 장남이 이제 주라고 판결되고 금액은 조금 달라요. 1심에서는 뭐 대략 한 뭐 1억 6천, 장녀한테 1억 6천, 또 11억 중에 일정 금액인데 2심에서는 좀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유류분액이 9억 이상이 되고요. 9억 2천만 원씩 늘어났고 또 장남의 원고들한테 각 3억 6천까지, 3억 3,600까지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자, 지금 우리 팀장님이 누가 잘하나 계속 좀 지켜보고 그래야죠.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중에 진짜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큰일 날 것 같아요. 예, 그냥 넘어가죠. 자, 이쯤에서 오늘 법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상속대상. 백 변호사님 이게 무슨 소리죠? 일단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예, 드릴게 우리가 이제 유류분이라는 게 원래는 자식들이 다 1대1대1로 이렇게 나눠 갖는 게 이제 법정 상속분인데 이제 옛날에는 막 장남한테 다 주고 뭐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지금처럼요. 그러니까 나머지 자식들도 2분의 1은 최소한 가져갈 수 있게 바꾸자 해서 이제 1977년 말에 이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걸 회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리 증여하면 돌아가셨을 때 얼마 돈이 안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딱 그렇게 증여를 했는데 그래서 이 상속 재산은 그 전에 줬던 증여 재산도 다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줘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대법원에서 상속 재산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럼 다른 돈을 못 받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고 유류분 제도가 생긴 게 1977년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이미 증여한 재산은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전부 다 돌려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재산을 쭉 보니까 장남이 1962년도에 땅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소유권까지 맞췄어요. 그럼 77년 12월 30일 이전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상속 재산을 산정할 재산, 기초 재산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빼자. 이걸 빼고 다시 산정하라고 지금 돌려보낸 거고 딸들은 돈을 못 받는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나서 다시 나눠라. 계산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박 변호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다시 쉽게 정리하면 따님들이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네. 돌려받을 게 조금 준다. 그렇죠. 그 기본 재산 중에 상속 재산에 유류분에 포함시키는 상속 재산을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특히 유류분 제도가 지금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1977년 12월 31일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소유권 이전됐다면 이거는 이제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 필지는 빼고 나머지 재산은 유류분 대상이 된다라는 게 지금 대법원 판결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자, 백 변호사님, 조금 더 이거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는 차원에서 쉽게만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증여한 것까지 다 찾아서 상속재산으로 합쳐서 이렇게 나누면 유류분 소송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유류분 소송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첫째나 아까 김은배 팀장님처럼 예뻐하는 자녀한테 다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한정으로 과거 증여재산까지 이걸 다 포함시키면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과거에 증여했을 때는 유류분 제도 자체가 없었으니까 최소한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준 거는 빼고 하자. 그래서 77년 12월 30일 이후에 증여한 재산만 이제 상속재산 산정하는 기초재산으로 포함시키겠다라는 게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임영민 님이 팀장님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딸이 더 잘한다. 고민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예. 네, 고민 그래도 하겠습니다. 진짜 비정한 아버지 같아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이별 방화입니다. 참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서 그렇죠. 시작됐죠. 2018년 7월 달에 화재 사건이 새벽에 좀 발생했는데 충남 아산의 아파트입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특히 한 가구에서 화재 감지기에서 이 화재를 파악하고 뭐 윙윙 이렇게 해서 입주민들은 다 나왔습니다. 나오고 119에 신고했고 1시간 반 정도에서 화재가 진압이 되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입주민 100여 명이 대피를 했고 한 5,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이 말이죠. 방화로 추정이 됐습니다. 바로 CCTV에 용의자가 잡혔기 때문이죠. 네, 경찰이 방화를 의심하고 CCTV를 확인했는데 수상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집주인의 전 남자친구였는데요. 이 전 남자친구가 그날 새벽에 아파트 뒤쪽에 차를 세우고 또 비상계단을 통해서 천천히 올라오더니 양말만 신고 복도를 다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양말만 신고 있었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 자, 전 여자친구의 집에 불은 왜 지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40대 남성이 2017년에 피해 여성을 알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18년 한 3개월 정도 사귀다 헤어졌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헤어지고 딱 끝났으면 좋은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오고, 그러니까 소위 스토킹을 저질렀던 거죠. 예. 이제 그런 과정에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사귈 때 500만 원 빌려준 거 안 갚았다고 해서 또 사기죄로 고소를 해요. 이 사기 남성이. 이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잠깐 좀 화해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예. 화해했던 시기에 내가 저 여행 좀 갔다 오려고 한다 뭐 이제 피해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여행 간다고 얘기했던 그때 잠깐 화해했던 시기였는데 다시 사이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 여행 갔으니까 집이 비어 있겠네. 그럼 가서 불을 질러야지 하고 방화를 하러 갔던 겁니다. 인명 피해, 그러니까 빈집에 불을 질렀으니까 인명 피해는 없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팀장님, 저게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였다는 거잖아요. 불을 지르게 되면 다른 사람까지 피해 입는데 그 생각을 못 그러니까요. 해보고 그 여성에 대한 미움과 원망도 있고 너 지금 내가 나한테 손에 끼쳤으니까 재산적으로 피해를 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질렀는데 어떻든 이 남성은 좀 비겁하고 좀 치사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없는데 불 질러가지고 재산 피해를 끼친다? 이런 본인도 피해인데 그렇게 했어요. 어떻든 이 우발적인 것보다는 준비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벌은 중한데 남성이 여자를 빌려줘도 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재산에 불 질렀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500만 원인데요. 500만 원 정도는 빌려줬을 때 여성이 눈이 안 되면 저는 안 받죠. 근데 5천만 원은 받습니다. 이야, 아들, 딸들한테도 좀 그렇게 통 크게 좀.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은 좋으시겠네요, 사모님은. 자, 그런데 이제 남성의 모습이 CCTV에 잡히긴 했는데, 네. 이 정확히 불을 지르는 장면이 포착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아니에요 막 이렇게 부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진짜 주차를 한 시점부터 해서 비상계단 1층으로 나올 때까지 17분 아니면 18분, 19분 그 정도 되는데 이 뭘 했는지 객관적 자료는 CCTV로 포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아파트 건물에 들어간 건 맞다. 왜냐하면 CCTV 잡혀 있죠. 그렇지만 화재 발생한 장소에 자신은 간 적도 없고 당연히 방화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현장에 이제 콘센트 단락흔이 발견된 걸 봤을 때는 정기적 원인 아닌가, 또 그런 화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 얘기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양말만 신고 그 집에 들어갔다. 이게 의심을 좀 샀던 대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나요? 네, CCTV에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고 양말채로 계속 돌아다니는 장면들이 포착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한증 때문에 차 안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는데 불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는 그냥 뛰어나갔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팀장님, 보통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범죄 영화 보면 뭐 족적을 안 남기면 그게 이제 좀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러려고 신발을 벗었다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뭐 굳이 뭐 또 이거 무슨 다한증 때문에 뭐 이걸 벗고 이게 좀 그거는 이제 완전히 핑계고요. 실질적으로 운동화나 구두를 신게 되면은 그 사이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260mm나 270. 그리고 또 구두나 운동화에 보게 되면 되게 특이한 문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화 신고 있었는데 무슨 뭐 N을 신었다.
아니면 뭐 A를 신었다 이런 신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바닥에 찍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족적을 뛰게 되면은 범인이 신고 있던 신발하고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양발은 찍히질 않죠. 비슷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벗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머리를 굴려서 피하려고 했지만 그래 봤자 뛰어야 벼룩이다. 증거가 남기 때문에 검거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신발을 벗은 다한증 때문에 뭐 발에 땀이 많이 차가지고 벗고 있는데 불이야 해서 지금 뭐 사람을 구하려고 차에 있다가 헐레벌떡 뛰어갔다. 아니 근데 불이 난 곳에 세상에 맨발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남성이 사전에 방화를 계획했다고 볼 만한 증거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범죄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뭐 검색했는지. 그러니까 화재 용의자 조사. 화재 물증 없이 심증으로만 처벌이 어렵다. 이런 것들을 검색을 했어요. 진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족적 안 남기려고 맨발로 들어가는데 또 CCTV 사각지대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정문이나 후문이 아니라 비상계단 등을 통해서 또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여성이 비밀번호 안 알려줬는데 여성이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면서 뭐 얘기 나왔던 것들을 듣고 유심히 듣고 그때도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지금 이 사람의 범행 과정이나 처음에 계획이나 이런 걸 다 보게 되면 명백한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라면 충분히 사전에 계획하에 방화를 했던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해를 끼칠 수 있고 또 이제 반성의 여지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아까도 양말을 신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변명이 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약간 괘씸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또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라고 봤습니다. 자, 2심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량이 늘었습니다. 어허. 징역 3년으로 형량이 늘었는데 이 사람이 그 방화를 했던 게 만약에 이 피해 여성이 혼자 사는 그냥 단독주택이었으면 이보다 형량이 낮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많았고 맞아요. 다른 입주민들에게 극심한 공포를 주기도 했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방화를 저질렀고 이유가 뭘까요? 복수심입니다. 이 복수심에 의한 방화, 그러니까 동기도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측면 이런 것들에다가 재산상 피해도 꽤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1심의 징역 2년은 좀 부족하다. 상소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정말 저 때 불이 나가지고 저 아파트에 살던 주민들이 박 변호사님 네. 다 지금 막 대피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민사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남성이 뭐 자신의 어떤 뭐 재력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걸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사 처벌 받는 거는 받는 거고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 그냥 뭐 불행한 일이 되는 상황으로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내곡 터널을 주행하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면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시꺼먼 연기가 치솟고 시민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터널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성남시 내곡 터널을 달리던 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불은 40여 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대피하던 차량 운전자 5명이 연기를 마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고 2시간 가까이 서울 방향 통행이 통제되면서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물차 엔진룸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외국인 마약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쌀포대 안에서 하얀 가루가 담긴 봉지가 잇따라 나옵니다. 슬리퍼를 뜯자 이번엔 은박지에 쌓인 하얀 가루들이 나오는데요. 모두 필로폰입니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16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태국인 마약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국내로 들여온 마약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했는데요. 어제 경찰은 마약 판매에 가담한 태국인 조직원 20명을 구속하고
마약을 대량으로 사들인 태국인 3명도 추가로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자, 팀장님. 마약 사범 현직에 계실 때 잡아보신 적 있죠? 예, 여러 건을 했죠. 예, 기억나신 에피소드 있습니까? 에피소드는 많은데요. 실제가 이제 마약 사범 중간 유통책을 검거했다가 놓친 적도 있어가지고 3개월 만에 잡은 적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마약이 지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160억이라는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마약은 0.03g을 1회 투약분이거든요. 그걸 이제 8만 3천 명한테 했다고 한다면 한 번 투약하는데 10만 원, 20만 원을 받아요. 보통 0점 작은 걸 그러니까 8만 3천 명 잡아서 20만 원 잡아서 160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거는 혼자 파는 건 아니고 마약을 밀수입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중간 판매장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럼 중간 판매자들이 또 하부지기한테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약을 하는 건데 사실 이거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외국인들을 통해서 뭐 슬리퍼라든지 아니면 인형 속에 넣게 되면은 그게 체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마약 탐지견은 있지만은 100%도 하질 않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국내로 밀수입을 해가지고 파는데 주로 이 범인들은 주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 상대로 팔았는데 어떻든 검거가 됐던 거죠. 아무튼 지금 사회에 예전보다는 마약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조사를 하고 또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허점이 생겨서 마약이 수입하고 유통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박 변호사님 네. 말씀 나온 것처럼 범인들이 다 태국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판매한 사람도 뭐 한 12명 정도 되고 또 마약 투여자도 6명 정도 됩니다. 다 외국인들입니다. 태국 사람 등등인데 우리나라 형법 같은 경우는 속인주의, 속지주의 2개가 지금 적용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가서 마약 투약을 해도 처벌이 되고요. 외국인이 우리 이 영역 내에서 마약을 했을 때 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 아나운서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대전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대전시의 한 교차로 블랙박스 차량이 차선을 바꾸던 흰색 경차와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는 96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피해 운전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 사기단이었습니다. 주로 차선을 바꾸거나 급하게 멈추는 차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들. 2019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84건의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보험 사기로 타간 금액만 무려 7억 7천만 원인데요. 경찰은 보험 사기단 일당 6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주범인 2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꿔주는 변작 중계기를 몰래 들여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오늘 경찰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8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번호 변작 중계기 62대를 밀반입해 070-1544 등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인 010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데요. 주로 전국 모텔과 건물 옥상, 항아리 속이나 차량 트렁크 등 46곳에 중계기를 몰래 설치해 운용했습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변경한 전화번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현재까지 30여 명이 총 5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반적인 휴대전화 번호처럼 010으로 시작하는 발신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꼼짝없이 속았다고 하는데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라도 모르는 번호라면 꼭 한번 의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010으로 이걸 번호를 바꿔주는 이 변작 중계기. 이게 모텔, 건물 같은 데 설치가 됐었다는 거잖아요. 백 변호사님, 네. 과연 그 모텔 주인, 건물 주인들은 그거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에 공모하지 않은 이상 모텔 안에 객실 안에 TV 밑에 보일러실 옆에 저렇게 지금 보시면 저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해서 한 게 아닌 이상은 현실적으로 설치됐다고 일일이 다 확인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고 지금 서울, 부산, 경기도, 경남, 경북 이렇게 전국 46개소의 변작 중계기를 무단으로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 건데요.
실제로 070이나 뭐 15 몇몇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면 잘 안 속습니다, 사람들이. 아, 그럼요. 근데 이제 그게 010으로 번호를 둔갑해 보이면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번호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걸 활용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전원을 공급하는 콘센트만 있으면 저게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이제 그래서 사실 또 굉장히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해서 번호 변경하는 번호 조작을 해주고 뭐 1인당 뭐 적게는 뭐 많게는 한 400만 원 한 달 정도에 400만 원씩 받아오면서 저렇게 전화번호 변조가 가능한 저 변작기를 설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하은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진짜 모르는 번호면 010이 아니라 뭐가 오더라도 안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보험 사기단 현직에 계실 때 검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있는데요. 사실 보험 사기단이 상당히 정말 많습니다. 다 잡으셨군요, 팀장님. 안 잡은 거는 거의 없죠. 예? 사건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33년을 근무했으니까 이야. 뭐 별걸 다 했는데 예. 보험 사기단이 지능적인 것도 있어요. 차 지나가면 일부러 부딪히는 수는 있는데 이 건은 대전청에서 20대 남자가 주인공이 나타난 다음에 64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 좀 위반한 사람들 있죠? 예. 일부러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차 안에 한 명만 탄 게 아니고 서너 명이 타거든요. 아하. 그리고 공금 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위반한 사람이 사고를 냈기 때문에 크게 항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빙자해가지고 84건 했다고 하는데 아까 그 아나운서가 말한 대로 우리 백 기자님이 말한 대로 7억 7천만 원인가요? 그렇게 돈을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오래 기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보험 사기단이 지금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걸 단속을 하고 단속을 해도 계속 생겨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돈 벌기 쉽기 때문에 하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하는 건데 이런 보험 사기는 하면은 걸리기 때문에 절대로 가담하면 안 됩니다. 예. 백 변호사님이 한 말씀 더 붙여 주시죠, 뭐. 그러니까 일단 뭐 이 사기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앞차가 이렇게 싹 끼어들어가는데 뒤에서 딱 받으면 뭐 직진차로 우선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앞차 과실도 크단 말이죠. 그럼 저거 보험사 부르고 뭐 경찰에 신고하면 내게 벌점이 올라가. 예. 아유 그냥 뭐 대충 합의 보고 끝내야지. 이런 걸 이제 노린 거거든요. 거의 이거 가지고 지금 한 2년 동안 지금 이 짓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뒷차가 보험 사기가 아닐 수 있지만 예. 뭔가 좀 내가 느낌이 좀 이상하다는 거 있잖아요. 사고가. 그 느낌 오죠. 네. 아유. 그럴 때는 무조건 뭐 대충 보험으로 해결하고 이런 것 말고 일단 경찰에 이 사고 신고를 하시는 게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건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올려주시고 보내주십시오. 어제 이 손수호 변호사님 이 책 이벤트 하면서 메일 보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답과 함께 많은 분들이 또 이런저런 사연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분을 좀 소개해 올릴까 하는데 이윤희님, 우울증이 심해서 요즘 집에만 지내는데 사건 반장이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런 말씀하셨고, 유진 러브님은 사건 반장 보려고 오후 3시에서 5시 피해서 운동을 끊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경미연님은 집에 TV를 없애버려가지고 핸드폰으로 시청을 하는데 고딩 아들이 옆에서 공부하는 척하면서 귀로는 사건 반장 다 듣는 것 같아요.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자, 박영화님, 미국 버지니아에 삽니다. 손소 변호사님 책 미국으로도 보내주시나요? 글쎄 그건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자, 그리고 매일 강아지 조이와 사건 반장을 보신다는 피츠버그 서미라님, 알람을 맞춰놓고 자정 넘어 유튜브로 본다는 얼바인의 켈리 오님도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유니스님, 1982년에 이민을 와서 세인트루이스에 살고 있어요. 영어밖에 모르는 자식들 보면서 사건 반장을 위로 삼아 매일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녀분들이 다 영어만 쓰시다 보니까 그 자녀들과도 약간 대화를 많이 못 하시나 봐요. 근데 이렇게 사건 반장 보시면서 타향살이를 좀 타향살이의 어떤 고단함을 좀 달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아니 근데 팀장님, 네. 우리 백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은 다 뭐 출연자들 전부
이벤트 이런 거 했거든요. 자, 근데 팀장님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인 소장품 같은 것 뭐 딱 걸고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뭐 퀴즈를 내고 이벤트를 딱 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뭘 이게 거시겠어요? 퀴즈를 내 가지고 받는 사람한테 선물한다. 예. 선물이 집에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뭘 거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소장하고 있는 게 그 페넌트가 있습니다. 예. 경찰 페넌트라고 상당히 예뻐요. 오. 금이 장식이 돼 있는데 가짜 금이 어떻든 가짜 금? 장식이 돼 있어요. 멋있거든요. 진짜는 자녀분들 물려줘야 되고. 그렇죠. 예. 요거는 선물인데 제가 이제 그 세부청에 교육 갔을 때 세부청장한테 선물한 거거든요. 그걸 제가 갖고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예. 질문을 한 다음에 예. 맞는 사람 있으면은 제가 확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개 거시겠습니까? 2개 걸겠습니다. 아, 2개. 어제 손수호 변호사님은 책 10권 걸었는데. 책은 좀 쉽죠. 이건 중요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아, 이거 일단 불안합니다, 지금. 현지 경찰이 헬리콥터를 타고 상공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경찰이 과속운전 중인 한 SUV 차량을 쫓고 있습니다. 다리 위를 질주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다리 오른쪽 가드레일 들이받았습니다. 다시 반대쪽으로 미끄러집니다. 왼쪽을 다시 들이받고 다리 중간에 멈춰 서는데요. 자세히 보니 차 안에서 운전자가 내립니다. 잠깐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다리 위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다리 끝으로 달려가더니 다리 난간을 넘고 잠깐 바라보다가 뛰어내렸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좀 괜찮아요, 저 사람?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보니 저 운전자 훔친 자동차 타고 도주 중이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방향을 틀어 도망가려고 하다가 양쪽을 지금 들이받으면서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냥 다리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저 다리 높이 약 17m로 알려졌는데 운전자는 강물로 뛰어내린 직후 구조돼 지금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해당 운전자가 자동차 절도와 도주 혐의로 조사받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박지훈 변호사님이 얼이 빠져서 보고 계세요. 살았던 게 신기하네요. 원래 저 정도 높이면 사실은 영화는 살지만요. 실제로는 맞아요.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어쨌든 간에 목숨을 걸고 한 거 아닌가. 저런 거 진짜 안 영화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에서나 뭐 다시 막 이렇게 살아서 헤엄쳐 나오지 진짜 내장 파열됩니다. 그렇죠. 저거. 되게 물에 이렇게 그 파열음 때문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런 거 절대 뭐 하시지도 않겠지만 아무튼 자, 다음 현장 브라질로 이어갑니다. 이건 뭐죠? 리오데자네이루의 한 식당입니다.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갑자기 헬멧을 쓴 두 남성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니 테이블에 있는 물건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지금 도둑인가 강도예요, 저 봐요. 사람들? 네, 강도인가 봅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은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대로 소지품들을 넘겨주고 있는데요. 이들 앞에 앉아있던 커플은 강도가 들이닥쳤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남자가 먼저 깜짝 놀라서 여자친구를 두고 도망갑니다. 아니, 지 혼자 도망가면 어떡해? 저는 저런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충격적인 건 저 테이블에 혼자 남은 여성의 태도인데요. 남자친구랑 다르게 겁이 없는 건지 강도가 들이닥쳤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핫도그를 계속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도가 다가오자 테이블 위에 있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또 오토바이 열쇠까지 넘겨주고 있는데 야, 이거 가져가 막 이러는 거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야, 침착한지 헬멧은 모르겠어요. 가져가야지 지금. 남자친구가 놓고 간 헬멧까지 주는데 헬멧은 저 남자친구 거구나. 강도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 핫도그를 먹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너무 배포가 장난이 아닌데요, 저 여성분?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강도가 여성이 먹고 있던 핫도그는 훔쳐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강도가 핫도그까지 가져갔다면 여성은 저렇게 핫도그에 머스타드 소스까지 뿌려가면서 먹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현지 경찰이 강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지 또 사건 이후 저 커플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두 사람 왠지 저 사건 이후에 헤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팀장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저 커플 헤어졌을까요? 아니면 화해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여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도망갔어요. 좋게 보자면 신고하러 갈 수도 있겠지만 저건 신고하러 간 게 아니에요.
저거는 신고하는 그게 아니죠. 아니죠, 그게 저거. 아니야. 여성이 얼마나 화나면은 남성 거를 주겠습니까? 아, 해면도 진짜 주고. 그거네. 너무 빨라요. 맞아. 어? 너무 빨리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충 빨라야 되는 너무 빨라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벨기에로 가보시죠. 아, 이거 네네. 빨간색 자동차 한 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리 위에 서 있는데요. 다리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다리가 수직으로 올라가니까 차 못 버티죠. 끽 소리 내면서 미끄러 내려갔고 자동차 뒤쪽이 이 지상에 부딪히면서 자동차가 완전히 전복되고 말았는데요. 이거 뭐 진짜 재난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장면인데 맞아요. 이 보시면 강이나 운하의 원활한 수상교통을 위해서 저렇게 다리 중앙부 등을 움직이게 하는 가동교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이렇게 통과하던 자동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저도 언덕길에서 브레이크 안 밟고 이거 뒤로 밀리는 그 느낌이 저건 너무 직각, 싫어요. 저건 직각으로 되잖아요. 그 남성분 그 운전자 다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문제가 저 안에 이제 1살짜리 아기하고 부모가 아이고. 타고 있었는데요. 자동차가 다리에서 추락하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가 파손되면서 이들 모두가 이제 차 안에 갇혔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현지 소방대가 이들을 구출해냈고 다행히 가벼운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다리가 저렇게 올라갈 거면 교통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파란불을 보고 들어온 차예요. 아. 그러니까 저게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 다리가 2019년 8월에 개통한 거니까 좀 최근에 신축한 다리잖아요. 개통 당시에 안전성 검증도 다 받았다고 하는데 사고 원인에 대해서 당초 차량의 신호를 무시하고 다리에 진입했다. 이렇게 알려졌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격자들의 진술은 사고 직전에 다리 신호가 파란불이었다. 이렇게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수로관리당국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이게 기술적 오류인지 아니면 운전자가 신호를 잘못 보고 들어온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인데요. 인도네시아로 가보시죠. 비 오네요, 지금. 네, 인도네시아 호텔 주차장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가만 보시면 좀 이상해요. 비가 온다고 하기엔 하늘이 너무 맑죠. 그리고 빗줄기가 옆차 유심히 보세요, 옆차. 딱 조차 위에만 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 위에는 왜 저러지? 비 하나도 안 오고 있잖아요. 보이시죠? 왜 이거 뭐죠, 지금? 진짜 이게 보통 우리 영화나 드라마 촬영할 때 이렇게 비 오는 것처럼 위에서 이렇게 물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위에서 뭐 뿌리는 건 없는 것 같고 검은색 SUV 차량 위에만 저렇게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SUV 차량 바로 옆에 주차된 차들 물만 조금 튀었고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다른 차들 아예 비도 안 맞았는데요. 이거 거의 뭐 자동 세차하는 분위기인데요. 자동 세차네. 진짜. 예. 이 영상 촬영한 남성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요. 남성이 처음에 누가 물을 뿌리는 줄만 알았는데 주위를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다른 차에는 물이 하나도 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놀랬고 이거 너무 희귀한 순간이구나. 이건 포착해야겠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꺼내 하늘과 차량을 찍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기상학적으로 저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게? 그러니까요. 이게 인도네시아 기상청에서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상청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건 당일에 해당 지역에서 비구름이 관측된 건 맞다. 매우 국지적인 비의 경우 단일 구름에 의해서 아주 짧은 시간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국지성 가호가 특이한 현상은 아니지만 이번 정도의 저런 국지성 호우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이 SNS를 통해서 화제가 되니까 누리꾼들이 저 차 축복받았네. 차가 저절로 세차돼서 부럽다. 이런 재밌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로또 사세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데요.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Listen, man, I'm not here to hurt you. I just really would like you anywhere else but in my house. I'm just as scared as you are. Where are you? Oh my God, I can hear him. I can't see him. What is happening? Listen, man. 한 남성이 삽을 들고 세탁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탁기가 놓인 구석을 들여다보며 뭔가 쫓고 있는데요. 세탁기 배수구 쪽을 자세히 보니 뭔가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뭘까요? 네, 다람쥐입니다. 다람쥐가 굴뚝을 타고 내려와 집안을 돌아다녀서 남성이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다람쥐 속도가 워낙 빠른 데다가 구석구석 잘도 숨어서 좀처럼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Okay, listen, I'm just gonna move the shovel and then you go out the door. Go. Why didn't you move? Go. Go out the door, please. Go out the door, please.
그런 모양입니다. 다른 남성이 다람쥐에게 제발 나가달라며 애원까지 하지만 다람쥐는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람쥐가 갑자기 창고 안에서 나오더니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날뛰기 시작합니다. 잔뜩 겁에 질린 남성, 삽으로 다람쥐를 공격해보지만 다람쥐는 남성을 요리조리 피해 세탁기가 놓인 구석으로 숨어버립니다. 저래서 쫓아낼 수 있을까요, 저거? 네, 그래서 이번에는 무기를 바꿔봤습니다. 남성이 세탁실 안 구석구석을 빗자루로 쑤시며 다람쥐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는데요. 그때 세탁기 위에서 남성을 노려보고 있는 다람쥐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저 다람쥐 마치 남성을 놀리기라도 하듯이 세탁기 위에 나타났다가 꼬리만 다시 내놓고 또 숨어버립니다. 남성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남성이 세탁기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다람쥐가 재빠르게 세탁실에서 빠져나갑니다. 순식간에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다람쥐. 이번에는 정말 밖으로 나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남성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h my god. It's okay. Woo! Good thing. I almost panicked, but I didn't panic. Not once. Didn't lose composure. 자, 저게 다람쥐였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막 시궁창 쥐 같았어 봐요. 저 같으면 진짜 혼비백산합니다. 저 남성 기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태어난 척 하네요. 예. 네? 아닙니다. 네.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까사라는 신세계 까사미야. 자,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가 시작됩니다. 지난 화요일 가족회의가 너무 노잼이었다라는 지적이 많아서 오늘은 진짜 좀 재밌는 이슈들로 준비를 했는데 저희는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빨리빨리 넘어와 주시죠. 자, 본방은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